팟캐스트 막점 막후 8회 시작합니다. 자, 연극을 통해 삶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전 국민이 한 달에 많이도 아니야 딱 한 편만이라도 연극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꿉니다. 막점 막후 8회 토크 대상작은 극단 불의 전차의 이카이노 바이크입니다. 자, 이 공연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실 패널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들 패널 소개 순서가 좀 바뀌었죠. 먼저 제가 호명을 해드리면 각자 소개하시는 겁니다. 숙제를 다 안고 오셨어요. 자, 먼저 1타 연극평론가 이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연극을 애정하고 연극을 위해 사는 아주 전문 관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연극, TV, 영화 종횡무진 남쌤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쌤입니다. 연극 하는 거 좋아하고 연극 보는 걸 좋아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똑부러진 비평 똑순이 우쌤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세입니다. 연극 마찬가지로 보는 거 좋아하고 또 좋은 작품 보면 글 쓰고 싶어지는 우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그 앞에는 카피 있다가 뒤에 글쓰기로 만회를 하셨어요. 예. 예. 자, 이 남쌤은 이제 촬영 때문에 간간히 자리를 비우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그 남쌤이 자리를 비울 때 그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제가 편집할 때 여기저기 누르면서 이게 녹음이 잘 돼 있나 마구 누르거든요. 그때 되면 한 열에 7, 8번은 남샘 목소리 들려요. 오디오 분량을 다 차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계시니까 내 목소리 들리고 우샘, 이샘 목소리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남샘 계실 때는 이렇게 빽빽하게 뭔가 촘촘하게 내가 할 말을 다 해야 되겠다라는 긴장감이 생기는데 안 계시니까 조금 약간 느슨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말할 기회를 막 뺏고 있나 보죠? 그래서 아무튼 남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차이는 정말 크더라. 그래서 아쉬움을 느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그래도 저는 합체로 다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연극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선생님들은 참 연극인이 돼서 참 좋다 하시는 순간 그런 기회 계셨나요? 일단 이게 연극의 본질 중에 하나가 집단 체험 아닙니까? 저는 이제 비평가이지만은 일단 관객의 태도로 공연을 보기 때문에 관객들과 뭔가 이렇게 정서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좀 살아있는 거구나. 이게 라이브니스지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때 연극 보는 게 되게 흥미로워지죠. 네. 현장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고 그걸 또 사람이 같이 보고 하는 현장감. 아니 요즘에는 거의 이렇게 같이 한다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밥도 혼자, 네. 술도 혼자, 다 혼자 하죠. 근데 다 이렇게 각각이 왔는데 그 작품과 함께 어떤 정서적인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 이거는 연극 아니면은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시군요. 또 다른 분 어떠세요? 저는 연극인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것보다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연극을 해왔으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아니면 제가 중년 시절에 만났던 배우 연출가들이 어느덧 자기 세계를 구축한 모습을 봤을 때 저렇게 커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뿌듯함, 기쁨 이런 걸 느낍니다. 초짜들이 거장이 되었을 때 거장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세계를 찾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을 때 아주 그런 기쁩니다. 모습들. 그러니까 처음에 씨를 뿌렸다가 이게 꽃잎이 나고 그러니까 싹이 트고 그다음 점점 커서 풍성한 배추가 돼가지고 그걸 걷어서 김치를 딱 해먹을 때 그 뿌듯함. 비유가 너무 좋아요. 커 나간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경이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이 연배만 느낄 수 있는 뭔가 특권 같은 거겠네요. 늙었다는 얘기죠? 예, 우쌤은 어떠세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면 그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지고 친구도 점점 고정이 돼 가는데 이제 연극 쪽에서 이제 이렇게 팟캐스트처럼 일을 하면은 그냥 연극을 보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오시는 배은지 연출님처럼 이렇게 같이 만나기도 하고 네. 또 계속 젊은 극단들 아니면은 뭐 작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게 제 삶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사람이 늘 올라오고 또 새로운 공연들이 올라오고 네. 하는 모습들 그것도 정말 좋은 매력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하면 팝콘이 조건 반사처럼 떠오르잖아요. 영화관에서 네. 팝콘은 반드시 먹어야죠. 그런 것처럼 저는 연극 그 극장 안에 딱 들어가면 일찍 가는 편인데 들어가면 항상 눈을 감고 명상음악을 틀고 뭔가 그 조명이 탁 들어온 순간 일종의 천지 창조가 벌어지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빵 시작되는데 그 천지 창조를 기다리는 그 긴장감. 저 그 긴장감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어떤 공연이 펼쳐질까? 이 공연은 어떨까? 그걸 기대하는 그 순간. 물론 이제 공연이 끝난 다음에 에이씨 함께 실망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 긴장감만큼은 정말 뺏길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다. 저 백쌤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 공연을 같이 보게 됐는데 시간을 잘못 알아갖고 극장을 일찍 갔는데 제 옆에서 명상하고 있었어요. 맞아. 이 공연이 보통 요즘은 7시 반이 국룰이잖아요. 근데 8시에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막 허겁지겁 막 일찍 갔는데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명상을 즐겼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 시간. 근데 이제 끝나고도 정말 그 긴장감이 좀 더 줄어들지 않아가지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 막전 마쿠는 월간 웹진 오늘의 서울연극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무료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TTISKR 홈페이지 TTISKR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 막전막구 1부는 연출을 모시고 공연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극단 불의 전차 변영진 연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출하는 변영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극단 불의 전차. 저는 이 제목 보고 불의 전차를 보고 정말 아주 정말 잘 지은 제목이다 싶었어요. 불의 전차는 뭐 그 헬리오스도 있긴 하지만 네. 사실 불의 전차, 태양을 싣고 다니는 불의 전차는 아폴로잖아요. 아폴론이 또 태양의 신인 동시에 예술의 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술과 태양, 예술과 뜨거움은 어느 정도 그 상징적인 그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그 감동의 느낌을 보통 뜨거운 감동, 뜨거움으로 표현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불의 전차는 정말 그 뜨거움을 실어 나르는 전차라는 측면에서 제목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영화 불의 전차 때문에 네. 저희 대학생 때 만든 극단이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극단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젊은 팀들이 극단 이름을 좀 세게 짓는 걸로 저희 때는 좀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해적이라는 극단도 있었고 해적. 휘발유라는 팀도 지역이 있었고 근데 이게 나중에 야. 한 10년 지나면 부끄러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세겐 지어야 되겠는데 어른이 늙어서도 좀 자랑스러운 이름을 좀 지어보자 해서 한 3일을 같이 우리가 술 먹으면서 지었던 게 불의 전차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지으려고 3일 동안 술을 드신 거예요? 엄청 고민했죠. 예. 야, 이게 아이덴티티가 한 되니까. 10일 정도 드셨으면 좀 더 좋은 걸 나올 뻔. 아무튼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근데 딱 공연을 보니까 이거 딱 제목하고 딱인데 이 극단의 그 스타일하고 딱인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자,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이 이카이노 바이크는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공연을 했네요.
공연 중에 저희들이 방송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공연은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은 나중에 혹시 또 공연하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뭐 재공연 하겠죠, 뭐. 내가 네. 공연을 할 것 같은데. 이 공연은 거의 매년 한 번씩 재공연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불의 전차가 주기성을 표현하는데 아침 저녁 이렇게 주기성을 표현하는데 반드시 이 공연이 매년 우리 주기적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공연하셨는데 저 좀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수익은 네. 어떠셨나요? 이게 이게 좀 영업 비밀은 아니지만 예. 지금 저희 팟캐스트 같이 하고 계신 남명렬 선생님도 남쌤. 지금 상업 프로덕션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 극단의 운영 방식을 상업 프로덕션 방식에 좀 모티브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국가지원금보다는 티켓 수익에 의존을 하고 있고 100%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적인 부분도 있고 이번 작품 역시 관객에게 좀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70% 이상이 돼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극단 단원들이 만족할 만한 다 페이를 다 받아가고 정말 훌륭합니다. 네 그렇게 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공연은 생존할 수 있다. 지원금 없이도 정말 이 그 정신은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예. 옛날 90년대 선배님들 보면 공연을 보통 한 달 정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요즘은 공연을 뭐 많으면 2주, 적으면 1주 5일 정도 하는데 예. 수치 타산이 그렇게 안 돼서 맞지. 안 맞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될수록 더욱더 국가지원금에 의존하게 되고. 그럼요. 저희는 좀 한 달 기본적으로 이상을 무조건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좋은 작품은 뭐 한 1주만 지나도 입소문이 입소문이 나더라고요. 나지. 그러면은 맞아요. 관객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게 대부분 모객이 어려우니까 짧아지는 네. 거예요, 점점. 이게 그게 진짜- 원인과 결과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그 90년대는 기본적으로 한 달이 아니라 2달, 좀 더 길게 하면 석 달을 석 달. 했거든요. 야.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부분이 대표가 자기 자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고정비용은 한 달 공연에서 관객이 좀 온다면 고정비용은 한 달 공연한 걸로 뽑고 두 달째 공연한 건 배우들 개런티를 뭐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다음 대표가 수익을 얻으려면 석 달은 해야 대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었고 그 뒤에 지원금 체계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대부분이 지원금으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지원금을 받을 때 공연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대관료예요. 대관료 부담과 지원받은 그 금액의 그 절충점을 찾다 보니까 길으면 2주 이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대관료 부담 때문에 손해볼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아마 그 2주 정도로 대체적으로 굳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지원금 체제가 많고 넓어진 거에 대한 약간의 부작용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 공연이 이렇게 흥행을 보장하는 이렇게 좋은 레파토리 공연화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작품들이 점점 추가되면 장소 공연도 좋고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1년 360일 내내 공연하는 극단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네. 자, 오늘 저희들이 다룰 이카이노 바이크 이게 참 아주 어떻게 보면 독특하다 넘어서 특별한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작가 선생님이 이철의 작가님. 죄송합니다. 김철의 작가님. 이름을 막 바꿔요. 그러니까 그 제일 조선인 자이니치라고 부르는 제일 조선인이시죠. 조선적인 제일 조선인 자이니치. 작가이고 배우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작가, 배우 뭐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선생님 혹시 김철희 작가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래도 네. 이렇게 작업하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철희 작가는 제일조선인 3세고 네. 그리고 아직 그 무국적자인 조선적으로 남아있는 지금 이제 조선적이 통계상으로는 2만이 채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이니치 하면은 이게 한국계 그 제일 조선인하고 그 북한 근데 거기는 인정이 안 되니까 조선적인 이 사람들을 총칭하는 거래요. 네, 자이니치. 네, 그렇죠. 그래갖고
좀 구분을 해야 돼. 이 작품에서는. 조선인이라고 안 하고 조선적. 조선적이라고 하죠. 조선적. 계속 말씀하시죠. 네. 김철희 그게 작가에 대해서. 김철희 작가는 그러니까 조선적으로서 항상 그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좀 그 자이니치 계보 연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츠카코에이부터 해가지고 김수진, 정희신 지금 그나마 국내에 소개되는 게 김철희 작가인데 네, 네. 김철희 작가만이 조선적이고 그 위에 분들은 다 제일 한국인인 거예요. 그치. 그렇구나.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계속 녹아들어져 있고 조선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예. 확실히 그 조총련계 교육을 받은 그 어떤 사상들이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제 예. 김철희 작가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조총련계 수업을 받았다고 하고 북한을 우리나라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제일 조선인 3세부터는 사실은 그 북쪽 자신들의 고향이 북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조선족 분의 대부분들은 남쪽에서 제주 4.3 사건 이후로 남쪽에서 내려온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꽤 많더라고요. 그럼 김철희 작가님은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신가요? 저 71년생으로 71년생. 그러니까 저희랑 50대 비슷한 중반. 연배인 거죠. 그래요? 선생님과 아유. 선생님도 아닌가요? 이거 비밀이 누설됐습니다. 비동갑이시군요. 아니 저는 어립니다. 좀 더. 제일 자, 3세. 네. 그 작가인 만큼 이 작품도 굉장히 스토리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아주 독특한데 이 줄거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네. 이 연극 이카이노 바이크는 해방 직후인 1952년부터 1990년대까지 긴 시간을 시공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사카의 이카이노를 배경으로 제1조선인 두 청년인 수창과 경우의 우정과 그 비극적인 삶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무국적자로 당시 일본에 의해서 조선적으로 불렸던 이들의 생존 연대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 그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핵심 오브제로 놓여 있어요. 딴 거는 아무것도 없는 빈 그렇죠. 무대에 이 오브제를 활용하여 갖고 세대를 넘어서도 여전히 열악한 그러한 현실, 차별 문제, 분단으로 인한 이념 문제, 경계인으로서의 애환과 희망 이러한 것들을 되게 묵직한 주제의식이고 다루기 참 어려운 주제의식인데 진짜 유쾌하면서도 눈물이 쫙 나게 그렇게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작품 줄거리뿐만 아니라 뭐 의미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수창과 경우 두 그 친구의 이야기가 먼저 52년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그다음에 한 20-30년 후에 그 경우의 자식들인 명기와 미래 네네. 그리고 친구 태진 이렇게 두 세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네네. 작품을 보면 그 줄거리나 소재나 캐릭터나 이 이원성 두 개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뭐 조금 전에 우리가 뭐 자이니치 포괄적인 이름이다 조선적이냐 그다음에 한국인 그 동포냐 뭐 이런 분류까지도 했었는데 두 사람 일본인이 나오고 또 악한 일본인과 선한 일본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원논의 작품에 탄탄하게 받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비교해 가면서 변화를 추적하기 아주 재밌는 공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제목을 보면 이카이노 바이크 이게 원제가 아니라면서요? 네. 네. 원제는 탄뎀 보더 버드. 네. 그러니까 자전거, 경계선 그리고 국경 이렇게 해석해서 탄뎀 보더 버드로 이렇게 좀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자이니치 작품을 첫 소개하기에는 조금은 좀 심화적인 느낌이 들어서 관객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카이노 바이크로 저희가 좀 바꾼 건 있습니다. 작가의 허락을 받으셨고요. 안 바꿔 바꿀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작가님도 이카이노 바이크라고 부르고 야 대단합니다. 그 일본에서도 이 작품이 성공했잖아요. 예. 근데 한국만큼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본의 연극 현황을 잘 모르겠지만
수상을 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네. 일본에서 네. 수상을 했고. 간사이 연극제에서 네. 그 일본하고 한국은 관객의 그 반응들이나 아니면 뭐 그 성공에 가늠하는 잣대 이런 것들이 예. 한국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아. 그걸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나요? 가장 큰 특징은 우리는 일단 그 날짜를 정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예, 정해서 열심히 홍보해서 예. 잘 되면 관객이 많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의 보통 일반적인 예술의 범주에 있는 연극이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그 연출가 그 배우에게 팬덤층이 어느 정도 정해져요. 예, 예. 그러니까 길게 하질 않아요. 아. 일주일, 아. 뭐 열흘 이 정도로 하고 그 대신 그 짧게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관객은 다 채우고 하죠. 아, 짧고 굵게. 그렇지. 우리처럼 있을지 모르는 관객이 올 거야라고 하지는 않고요. 아, 일종의 선배. 예, 그 일종의 우리가 그 예술가로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하면 예. 그 연출가 그 배우를 좋아하는 그 팬층이 대충 정해져요. 아, 그 팬클럽 그냥 모임하듯이 이런 뭐 형 공연이네요. 그렇게 뭐 눈에 보이게 되지 않지만 예,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 정해지고 아. 그리고 뭐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도 우리도 지금은 그런 현상으로 가지만 예정된 그러니까 1년 예정으로 다 그 올해는 어떤 작품이 어떻게 진행된다 하니까 예, 예. 연초에 올해는 뭘 볼 거야 하고 쫙 예, 정보를 해서 아. 관객들도 아주 아. 계획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뭔가 우리가 뭔가 취할 뭐 구석이 있네요. 그런 측면은. 뭐 그건 이제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그게 가능하지 우리가 취한다고 관객이 그렇게 따라오진 않아요. 예. 저도 선생님 의견이 그 생각나는 게 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치카코헤이가 뜨거운 바다로 한국에서 70년대 공연을 했을 때 예. 일본 팬들이 비행기 타고 아르코로 다 왔다고 들었어요. 예. 그 예. 그 누구야 고선웅 연출이 했었죠. 그걸 원작으로 치카코헤이가 70년대 최주봉 배우로 연출을 했었죠. 아, 옛날에 옛날에도 비행기 타고 왔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 아르코에 줄 섰다고. 그때도 아르코에서 예. 그걸 고선웅 연출이 다시 했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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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후고. 2000년대. 아, 그건 한참 후고. 한참 후고. 야, 그럼 참 재밌네요 그 현상. 난 그 이카이노 바이크도 그렇고 그 이외에 우리 변영진 연출의 작품을 본 게 꽤 있어요. 예. 그 이카이노 바이크 그다음에 뭐 연극에 나왔던 장소 그다음에 뭐 쇄골, 세상 친구 쇄골. 쇄골의 뭐 긴 제목, 천사가 외우는 사람 아무도 잠든다. 없어. 보도지침 뭐 이런 거 꽤 봤는데 예. 저는 궁금했어요. 이 변영진 연출의 그 무대 연출 방식은 과연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예. 혹시 영향받은 그 무대 연출 방식이 누구한테 있었다라는 네. 게 있나요? 완전히 있죠. 어, 저는 네. 신주쿠 양성바 김수진 연출한. 네. 아. 네. 오. 근데 그 영향을 같이 작업해 본 적은 없어요. 없죠. 그냥 공연을 저는 보고 대학교 때 연구를 했죠. 김수진 연출에 대해서. 딱 내 거야.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왜,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군요.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예. 그 예전에 바람의 아들 마타사부로라는 작품을 봤어요. 밀양에서. 텐트 극장이잖아요. 네. 배우들이 날 것 그대로 하는데 그게 마지막에 비행기가 돼서 날아가고 음. 그리고 그 한강 고수부지했던 인어전설이라는 인어전설. 작품은 인어전설. 워낙 소문을 많이 들어서 힘들게 DVD를 구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연극을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항상 연극을 이렇게 지키는 방식이 다양하지만 저한테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아날로그적인 방식이면서도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젊은 연출가 중에 나 하나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거를 좀 추구하고 있기도 해요. 하나의 근육은 또 다른 근육은 또 개발 중이긴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변영진 연출을 처음 만난 게 그 창천장단이라는 공연이거든요. 네, 그때는 그 김철희 작가도 모르고 네. 그 변현직 연출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는 미래와 그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운동회에서 벌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장소하고 이 이카노이 바이크 이 세 개가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디아스포라 경계인 디아스포라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 작품은 그때 그 창천 그 제목이 청천장단. 청천장단. 아우 힘들어. 이거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약간 좀 느낌이 달라. 연출 컨셉도 좀 다르고 오히려 쇄골 쪽에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이카노이 바이크하고 이 장소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은 작가의 같은 연출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아주 쏟아지는 에너지와 아주 미니멀한 연출 이런 것들이 살아 있더라고요. 예. 제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예상이 비슷하게 맞았어요. 그쵸. 네네. 그 신직구 르잔바쿠의 김수진의 그 형식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한국의 연출가를 좀 꼽자면 고선웅 결은 좀 다르지만 고선웅 연출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김수진 연출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인터뷰할 때 자기는 그 오태석 연출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결이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플러스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어차피 우리가 오늘 하는 게 이카이노 바이크니까 이 김철이 작가 겸 연출가와의 어떤 인연? 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는 김수진 연출 영향을 젊었을 때부터 받았지만 최근에 어떤 장소도 그렇고 이카이노 바이크도 그렇고 좀 특정한 작가의 작품을 연달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뭔가 인연이 있지 않나 생각 드는데. 네, 있고 근데 그 전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태석 선생은 저 학교 다닐 때 담당 교수였어요. 제가 연기 전공이거든요. 제가 모든 작품을 오태석 선생님 밑에서 배우를 했었어요. 저는 졸업하면 목화 들어가겠다는 게 하나의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그 남명근 선생님 말한 것처럼 아이덴티티가 다 있었어요. 들어갔으면 중요 배역을 많이 맡았겠네요. 왜냐하면 오 선생이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아주 잘생기지는 않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자면 제가 고등학교 연극반에서 그 햄버거에 대한 명상 쓰신 시인 누구지? 장정일 작가님 작품을 고등학교 때 했는데 그때 제가 긴 여행이라는 작품을 그 남자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때 긴 여행에 저희 남명근 선생님이 나오셨죠. 극단 부천에서 서울연극제 상 받았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럼 같이 출연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 작품을 텍스트를 한 건데 선생님 영상을 본 거예요. 그게 이디푸스와의 여행이라는 작품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진짜 제가 꿈꾸는 연출가는 김아라 연출님 같은 사람. 여러분 많이 나오네요. 저는 의외로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했던 역사와 연극을 엄청 파악하는 편이에요. 도서관에서 엄청 찾아봐요, 선생님. 역사를, 한국 연극의 역사를.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선배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군요. 행보를 많이 알고 있죠. 엄청 알고 있죠. 김아라 연출은 아주 스타일리스트인데 이런 될 수 없다. 거친 이런 어떤 날 것을 표현하는 변형진 연출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너무 인텔리하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이쪽이 더 방점이 찍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뭔가 온고지신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연출가들의 장점을 보고 익히면서 자기만의 그것이 혼합되기도 하면서 또는 돌출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변연출 작품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죠. 그럼요. 그것만큼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연출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저는 그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배우들이 다 맨말을 하고 와요. 그리고 밑에 그냥 카페트 같은 걸 깔았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배우들이 거기에 뒹굴 수 있게 아주 그 털을 그냥 깔아놓은 거죠.
그거는 모든 공연에서 지키는 원칙 같은 건가요? 아니요. 맨발 같은 경우는 이번 이카이노 바이크만. 그치. 네네네. 의미 그러니까 이게 첫 그러니까 제일 조선인 1세 분들이 첫 이팔에 대딛고 예. 이제 1세, 2세 분들이 이제 나이가 다 돼서 돌아가셨을 때잖아요. 예. 특히 2세 분들이 이제 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어떤 영혼을 좀 담고 싶은 마음에 예. 맨발로 하자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그 대사와 대사 사이에 네. 연출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본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시간이 이렇게 길었거든요. 이게 각색하신 건가 아니면 정말 대사 사이를 본인의 아이디어로 다 채워가지고 계속 행위로 뭔가를 준 건가 그게 궁금해요. 그런 거 후자인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게 좀 그림이 저는 좀 빨리 그려지는 편이고 예. 이게 좀 그 그림이 왜 생겼는지는 이제 배우들이랑 작업을 하면서 좀 토대를 쌓아가는데 그 대본을 보면 어울리는 음악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 음악을 이렇게 고르다 보면 저희 집에 또 턴테이블도 좀 있어가지고 틀어요 크게. 그러면 그때 대본을 읽으면 그게 그림이 그 콘티 지나가는 것처럼 후수수수 넘어가요. 그때 그거를 결정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끝나요 게임이 저는. 그러니까 그 극 중에 나오는 그 More Than I Can Say 그 음악도 원래 그 대본에는 없지만 본인이 삽입한 거죠. 저는 사실 그 음악을 안 썼고 그거는 배우가 추천을 한 거고 저는 그거 말고 다른 음악을 썼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대본을 처음 봤을 예전 때는. 공연할 때는. 네. 근데 그게 되게 아이덴티티의 음악이 됐고 저도 너무 동의를 했고. 아니 그런데 어쨌든 자기 생각이 있어도 뭔가 뭐 배우든 뭐 누구의 어떤 이러한 의견들을 많이 이렇게 수용하는 연출인가 보죠? 저는 그래도 수용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들 만나면 다른 연출은 어때? 난 어때? 근데 저는 좀 유연한 편이라고 하던데 다른 연출님들은 아니라고. 애초에 배우 출신이라 그런가 보다.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수찬과 그 경우가 그 형사들에게 쫓기는 그 장면, 추격 장면도 사실 대본상에는 뭐 쫓긴다, 쫓는다, 뭐 그러면서 가끔 고함치면서 잡아, 뭐 도망칠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한 5분 정도 액션으로 다 풀으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그냥 뭐 도망치고 왔다 갔다 무대를 왔다 갔다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아주 재미있게 행위를 넣어가지고 상황을 만들고 그걸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변현진 연출 최근에 이런 작품을 보면은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들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장면과 장면의 연결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넘나들면서 우리를 지루할 틈이 없게 만드는 그런 속도감이 하여튼간에 그 경계인 시리즈에서는 특징인 것 같아요. 약간 예민한 질문을 이 시점에서 한번 해보면 그 이제 김철희 작가가 연출가의 작품이 그러니까 그 텍스트성이 강한 그 텍스트 자체보다도 어떤 그 안에 연극성이 되게 강한 텍스트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작가 겸 연출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오태석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텍스트만 읽어서는 그 무대를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작품인데 장소도 그렇고 이 카이노 바이크도 그래서 그런지 공연을 보다 보면 이 원작은 연출이 어땠을까가 사실 저는 되게 궁금해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얼만큼 달라졌나? 아니면 이 연출이 그러니까 김철희 원작의 연출은 어땠을까? 아니면 이 변영진 연출의 어떤 오리지널리티는 어디에 있는가? 또는 변영진 연출은 과연 그 원작의 연출을 봤을까? 약간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저는 좀 떠오를 막 왜냐하면 이 카이노 바이크도 아까 백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한두 줄의 어떤 지문과 대사에 상당히 많은 연극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원작도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작과 이번 공연에서의 어떤 그 빈틈을 어떤 방식으로 과연 채우는지가 좀 되게 궁금하고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원작의 의식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예 안 봤으면 속편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이제 자유롭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또 약간 좀 뭔가 그 소스가
있으신 건지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다지 민감한 질문은 아니신데. 글쎄 말이야. 아니 그래서 저는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잔뜩 이야기. 기대했는데 콕 찔러주기를 기대했는데 아무튼 자 네. 일단 원작 공연 일본 공연 보셨나요? 아니요, 안 받고. 안 봤어. 둘 그 다. 뭐 어떤 둘 다? 아 장소라든가. 장소는 같이- 제가 공연을 끝나고 본 적은 있어요. 같이- DVD를. 예. 안 봤다고 보는 거. 아무튼 창작하기 전에는 안 봤다. 뭐 이카이노나 뭐 청천장단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받고 아. 그냥 안 받고 안 보는 게 맞고 저도 그래서 아. 예를 들면 어디 원작을 소개받는 경우는 아예 그 비슷한 어떤 것도 안 봐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무의식적으로. 근데 이제 보고 나면 예. 이제 김철희 작가님이 이제 이카이노 바이크 했던 뭐 공연 사진이라든가 예. 뭐 장소라든가 예. 뭐 청천장단 사진이라든가 예. 꽤나 비슷해요. 아, 꽤나 아, 비슷해요. 그래요? 네, 아, 느낌이 꽤나 비슷해요. 사진만 보고 그걸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사진도 알 수 그러면 있죠. 장소, 충분히 알수 있죠. 그러니까 장소는 서울연극제 출품하신 그 불의 전차의 작품인데 그 작품은 그러면 영상을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딱 깨놓고 싱크로율 있다 없다. 한 번 놀랐던 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대학생들을 데리고 워크숍을 한번 했던 공연이에요. 장소는 그때 당시에 없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동을 먹고 왔는데 대본에 없던 장면이에요. 식당 아줌마가 여기 잔돈 놓고 갔어라는 장면을 제가 재밌게 살려보려고 넣었는데 김철희 작가님 초연에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철희 형한테 전화해서 철희 형. 나 이런 장면 넣었는데 형은 이게 그러니까 막 놀라는 거죠. 그분도 일본어로 하세요? 아니면 한국어로 하세요? 한국말. 한국말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조선학교 정확히 나왔잖아. 어떤 차이가 좀 있냐면 뭐 전체적인 뭐 어떤 포맷은 비슷하죠. 왜냐면 예. 대본이 같은 대본이니까 등장인물도 나왔다 들어갔다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조선학교다 이런 배경은 비슷한데 뭐가 정말 다르냐면 김철희 작가 작품은 흑백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성 영화 보는 맛이 있어요. 근데 제 거는 뭐 4D예요. 제 거는 뭐 칼라 엄청 컬러풀하고 김철희 작가는 오히려 더 저희보다 좀 더 절제돼 있고 속도감도 저희보다 좀 더 느려요. 근데 그 말이 좀 더 작가라서 그런지 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이게 작가 주제 의식적으로 좀 중요한 장면이면 그 장면을 천천히 눌러서 가는 건데 저는 그거를 그냥 팍 간다든가 동일한 속도로 막 밀어붙이죠. 네, 저는 좀 그 속도감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본 연극은 그렇게 이렇게 시끄럽고 좀 속도감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나요? 조금. 아니요. 김철희 작가는 오사카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오사카 연극은 좀 재미없으면 의미 없다라는 완전 그런 관념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한동안 일본 연극하면 조용한 연극. 거기 도쿄 연극. 도쿄 연극. 도쿄 분들이랑 오사카 분들이 서로 안 좋아서. 또 그런 차이가 있고. 일본 연극이 그렇다고 일반하긴 어렵죠. 아니 지역마다 그 공연 특색이 있는 것도 진짜 재밌네요. 우리 서울하고 부산하고 특색이 있나요, 선생님? 근데 오사카하고 도쿄는 원래 좀 더 정반대적인 성향으로 약간 밑잘이 많이 돌 정도로 문화적인 그런 사람의 기질의 차이가 오사카가 그렇긴 하지만 제가 했던 그 옛날에 했던 바다와 양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사카에 가까운 곳에 사는 작가분이 쓰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조용해요. 그러니까 거기 오사카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근데 그 김철희 작가 팀은 그래요. 김철희 선생님.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오사카 저기 김수진 연출은 동경이잖아요. 네네. 김수진 연출 같은 경우는 또 시끄러운데.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구나. 일본 연극은 동경은 어떻고 오사카는 어떻고 하고 일반화 시키는 건 위험하죠. 그 개인의 성향이에요. 근데 변영준 연출 얘기 들으니까는 이해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김철희 연출님이 갈라진 하늘 와서 공연했잖아요. 근데 그걸 봤는데 그것도 되게 좀 말씀하신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들은 상당히 연극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데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장면에서는 대사도 상당히 서정적이고 상당히 문학적인 대사들로 이렇게 눌러서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좀 저랑 좀
같으면서도 좀 다르더라고요. 봅는데. 네, 확실히. 근데 변영주 연출의 연출이 좀 더 발랄해. 맞아.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좀 더 훨씬 발랄해. 그리고 살짝 가볍기도 해. 아니, 근데 그게 관객들한테 요즘 관객들한테 어필이 통하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조금 한 말씀 드리면은 예. 솔직히 네.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그리고 예. 저 그 속도감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같은 속도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야기 자체가 이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좀 이렇게 불쾌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렇지 하고 동의할 수도 있고 이런 약간적인 어떤 지점들이 좀 있어갖고 그래서 저는 이 공연이 진짜 이 관객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쿠마타 형사 그 캐릭터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좀 방점이 찍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이 작품의 핵심이야. 안점이 아닐까. 그런데 이 쿠마타를 어떻게 이 쿠마타의 변화? 변화는 아니야. 이 사람은 그 어릴 때부터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그 안에서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왜 이 아이들한테 저런 어떤 애정과 호의가 있는가가 드러났을 뿐인데 어쨌든 이 쿠마타를 통해 갖고 우리가 불편해한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그냥 이것도 똑같이 훅 지나가 버린 게 좀 저는 아쉬웠어요. 저도 아쉬웠던 게 그 쿠마타 형사가 그렇게 변화하는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네라는 느낌을 주는 그 지점하고 그다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쿠마타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느낌? 왜냐하면 이 수창 경우 이 커플하고 그다음에 명기 미래 이 커플 이 두 세대를 세대를 이어주는 게 쿠마타 형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좀 암에 걸려서 우리들로 하여금 연민을 이렇게 하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도 명기가 자기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쿠마타가 잃어버린 고향을 경험하고 또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사라져버렸으니까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가는 명기가 마치 쿠마타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가는 그런 형국을 보면서 야 이거 쿠마타의 서사가 되어버리나라고 그렇게 약간 이거 좀 갸우뚱하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서사적으로 뭔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관객들에게 뭔가 전달이 안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후루룩 그 소위 말하면 속도감과 같이 이렇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선생님이 아까 전형적인 인물, 이 쿠마타는 전형적인 인물이면 안 되는데 전형적인 인물처럼 보이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래갖고 이 부분만 살면은 진짜 너무 좋을 텐데 그럴 적에는 템포를 조금 조절할 필요도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변연출도 본인의 연출이 이게 발랄하다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근데 사실 발랄이랑 가벼운 거는 한 끗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이 작품에서도 약간 그 무게감이 있는 어떤 역사적으로 무게감이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차이가 이제 북한으로 간다든가 또 중간에 이제 어떤 그 역사와 만나는 지점들이랑 또 이 쿠마타 아저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들은 살짝 거기서 좀 눌러주는 게 관객들을 위해서도 좀 더 그렇죠. 극적인 관객이 따라가는 거니까 그 서사에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관객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 정보들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정서적으로 같이 무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는 그 정서를 충분히 관객으로 느끼고 싶은데 이미 연극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 오토바이가 달려가고 있으니까 내 감정 해결이 되지 않았지. 예를 들면 그 쿠마타도 어떤 지점에서 이제 그 쿠마타 형사가 좋은 사람이냐를 느꼈다면 전 초반부터 이제 왜 오늘은 집에 있어. 어디 가지 마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보호해주는 느낌에 드는 그 역할 대사를 이제 하면서 좀 약간
느낌이 들잖아요. 다른 형사와는 다르게. 그래서 이제 그분을 계속 지켜보게 되는데 그분에 대한 그분이 나오는 장면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제 수창이의 어떤 오는 편지라든가 그 북한에서 왔던 제일 조선 적들과의 어떤 접점 지점도 그렇고 되게 이 작품에서 어떤 중요한 지점들이 이 속도감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 약간 들어가지고 좀 그게 좀 저도 이제 마음이 안타까웠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쿠마타 형사 캐릭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빨리 달려가도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대를 변하면서도 여전히 쿠마타 형사는 그 다음 세대도 지켜주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시점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한일의 관계를 뭐 적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역사를 같이 공유했던 어떤 연대적인 관점에서 풀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인물이랑 그 관계가 이제 쿠마타와 제일 조선인들의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조선들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지점들이 살짝 좀 이렇게 좀 빠르게 지나가는 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쿠마타 형사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는 되게 개인적인 취향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익숙한 그 일본 형사가 아니라 왜 저런 행위를 할까를 계속 상상하면서 따라갔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맨 끝에 거기 태어난 곳이 고향이지 뭐 이런 류의 대사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거는 국적도 초월하고 그냥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연대의 메시지를 이 사람은 자기 삶으로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 조선적의 이야기가 저는 아주 새롭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이니치 이야기는 뭐 이미 앞선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연극적 의미를 가진다면은 저는 쿠마타 같은 캐릭터와 그 명기의 만남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히면은 그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도 물론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어떤 역사적인 그거지만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이게 이제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서 연출적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고민해 준다면은 훨씬 다음 제공에서는 레벨업 될 것이다.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그 누구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반박해주세요. 반박해주세요. 저도 좀 해소가 되는 느낌이고 네 충분히 저는 근데 조금 누른다고 한 거거든요 나름 더 차분하게 좀 더 그러니까 아까 남생께서 고선웅 연출이 생각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전에 고선웅 연출이 그 전시회 공무원을 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좋은데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만들어줘라고 하는 그 고선웅 연출. 그러니까 고선웅 연출은 그 정말 리듬감을 만들어. 찡한 게 필요할 그 순간에는 확실하게 맞아요. 눈물 진짜 짜거든요. 눈물이나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관객들이 이렇게 뭔가 축축하게 젖어들게 만들어야 관객도 다음 에너지를 위해서 힘을 축적하잖아요. 그래야 이 개구리가 한 발 물러서듯이 높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 지점이 필요한데 그 지점이 좀 보충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 또 지금 실례지만은 연배가 어떻게 돼요? 제가 87년생 토끼띠면 그러면 지금 30대 중후반 정도 된 거잖아요. 만 아닌 걸로는 39. 내년 4만. 이때까지는 에너지로 저래 그냥 해야 돼? 오케이, 좋아. 그리고 이제 40 넘어가면 좀 누를 맞아. 그런 여유도 만들어줄 좀 거예요. 있으면 영폴이 되시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두 가지를 묻고 싶어요. 지금 상업 연극의 플랫폼 같이 가서 수익도 같이 내고 싶다라는 거 얘기했는데 극단 단원들이 여럿 있나요? 저 포함 8명. 지금 그 변연출이 하는 그 작업 형식은 단원들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지 않으면 쉽지 않은 연극이라서 어쨌든 그 서로 마음을 맞추고 몸을 맞추는 그 단원들의 존재 그리고
그 단원들은 아직은 젊겠지만 좀 더 나이가 들면 결국 경제적인 거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같이 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결국은 신직구 양산박이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더 앞으로 계속 하려면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있는가? 일단 이거 한번 묻고요. 네. 있죠. 충분히 지금도. 그러니까 앞으로의 10년을 매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저희가 8명이 이제 있는데 규칙이 있어요. 저희 배우들 안에서는 더블 캐스팅을 하진 않는다. 그러면 대신 원하는 역할을 연출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조금은 버겁더라도 수행한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상업 프로덕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을 더블로 붙이면서 그쪽에 분들이 있는 팬들도 우리 극단을 보게끔 해서 서로 교류를 한다. 의외로 상업 프로덕션에 있는 배우들이 극단 작업을 희망하길 원해요. 쇄골 같은 경우가 그런 기사 아니에요? 그리고 상업 프로덕션 받는 배우들이 회당 페이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볼 땐 매체보다 무대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뮤지컬 배우들이 마지막 꿈이 매체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나이 되면 매체 해야지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선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대에서 죽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작품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어떤 연극성이 상업 프로덕션을 끝으로 갈수록 희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의 전차라는 극단이 있더라.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와요. 이분들이. 근데 오는데 너무 환기가 되나 봐요. 우리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좀 교류를 하면서 극단이 그렇게 이제 상업 프로덕션을 이렇게 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가고 있고, 물론 지금 이제 저희 친구들이 30대, 20대에서 만들어서 30대를 가고 있고 40, 50대를 가고 있어서 저희 극단이 또 하나 목표가 뭐냐면, 너희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선생님들한테는 기분 나빠 들릴 수 있겠지만, 연극으로 끝내지 말고 무조건 매체로 가서 거기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돼서, 아니면 뭐 라디오 스타라도 나오는 사람이 돼야지 너네가 무대로 또 돌아왔을 때 계속 그게 유지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매체를 간다 그러면 저희 극단에서 엄청 지지를 해주고, 물론 원래는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각자 기획사가 다 있는 상황이라서 그 기획사 대표들도 우리를 지원을 해주고 뭐 이렇게 교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극단 친구 3명이 사람 엔터테인먼트 소속인데 거기서도 이제 연극 제작을 좀 희망하는 것 같아서, 반대로 저는 또 거기 가서 연극을 좀 준비 중이고 이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저희는 그렇게 프로덕션 연극을 주로 하는 친구들이 불의 전차 와서 공연하는 걸 희망한다면 그 시스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당 페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안 되면 안 오죠. 그쵸. 일반 극단에서 회당 페이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옵니다. 그게 꼭 그 갈증 때문에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그 변형진 연출의 작품들이 대부분이 빠를 뿐 아니라 배우들이 샤우팅을 많이 해요. 대사하는 대사법이. 그렇다 보면 자칫하면 소리는 들리는데 소리의 의미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샤우팅을 해서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이 전달에 객석의 대사 의미나 대사가 전달을 하려는데 꼭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네.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 운전하면서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작가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 근육이 좀 다른 근육으로 쓸 수 있는 대본을 내년에는 좀 포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김철희 작가 작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보면 사실 대본에 이미 느낌표 3개가 찍혀져 있으니 이게 같이 가다 보면 같이 헐떡이면서 가는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저희가 준비 중인 작품은 완전 반대의 형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대본을 좀 한두 개를 찾아놔서 그거 지금 그런데 그 쇄골 그 작품은
물론 뭐 이렇게 뭐 죽음과 삶, 뭐 이렇게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긴 하지만은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너무 정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갔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완전히 다른 연출인 줄 알았었어요. 이 시리즈하고 아예 그 비교해서.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 변현직 연출은 우리가 지금 뭐 속도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발성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저는 뭐 배우도 아니고 그 전문적 지식도 없지만 일단 그 지금 시도하시는 그런 제작 방식, 새로운 제작 방식, 그 벽을 허무는 경계를 허무는 제작 방식이 성공하려면 일단 객석이 좀 더 넓어야지. 중형 극장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중형 극장에서 배우들의 발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소극장에서는 샤우팅으로 느껴지지만 좀 더 극장이 커지면 샤우팅이라는 느낌이 없이 저기 끝에까지 잘 들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리가 발성이 크더라도 화술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감정이 묻어나서 전달되느냐의 문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 경계를 허문다면 디테일하게 그 제도만 바꿀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배우들의 테크닉적인 측면 그런 측면도 고려하면서 이렇게 경계를 허물어야 조금 더 커지고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 극장의 크기와 관계없이 변연출이 한 무대에서 배우의 움직임의 형식 이런 거는 만약에 샤우팅을 안 하면 결이 안 맞아가지고 그쵸. 오히려 그 극장 크기하고 관계없이 배우의 움직임 모습 그것하고 샤우팅하고는 잘 맞아요. 그런데 샤우팅을 하게 되면 생길 수밖에 없는 전달의 문제. 이거를 잘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니 근데 그거 있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만큼이라도 딴 거는 좀 날아가더라도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전략적으로 샤우팅을 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배우들이 젊으니까 에너지로만 막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진짜 후루룩 그냥 그림만 남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변형준 연출 말처럼 이게 좀 텍스트마다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특히 이제 이카이노 바이크가 조금 더 심한 바이크 경우가 때문에. 있고. 근데 저는 장소라든가 정시의 공무원 볼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되게 막 빠르게 돌아가고 소리를 질러도 정서가 충분히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희곡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희곡을 많이 타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생각보다 다시 희곡을 읽어보니까 좀 심플해요 작품이. 아니 짧고 그나마 심플해요. 저희 극단이 좀 윤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도 좀 저희가 듣고. 예, 그래서 이게 여백이 되게 많으니까 약간 그 마가 뜨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정서에. 이게 처음 이 대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김철희 작가 작품 받은 건 장소인데 장소는 뭐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서 미뤄뒀다가 서울연극제 때 발표를 한 거고 이카이노 받았을 때 저도 참 난감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러면 그 새 작품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은 그 작가의 창작. 아 맞다 아까 선생님 얘기 질문인데 오세혁 작가가 저랑 김철희 작가를 연결해 준 거예요. 둘이 너무 성질이 똑같다. 둘이 만나면 재밌을 것 같다. 둘이 만났는데 밤새도록 영화 얘기만 했어요. 작품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둘이 코드가 맞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뭐 보는 코드도 너무 맞아서 둘이 지금도 막 장난치면서 영상 통화도 하고 해요. 그러다가 만났는데 장소를 봤는데 그 장소 오프닝 장면 있잖아요. 그 막 때리고 막 인공기 가는 그게 이 대본에는 뭐 이렇게 인공기가 내려온다라는 지문은 없었지만 그게 또 그려진 거죠. 기차가 쫙 와가지고 애들 막 가쿠란 입은 애들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자이니치에 대해서 엄청 그러니까 제일 한국인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조선적에 대해서는 저도 거의 몰라가지고 그때는 좀 야비하게 이런 작품을 조선적이라는 주제를 등에 업고 내가 활기를 쳐보자 라고 했던 거죠. 너무 만화적이니까. 근데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 조선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미를 갖게 돼서 아 내가 그러면 살면서 디아스포라 하나는 해야 되는데 조선족 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김철이를 탁 만나서 이카이노 바이크 청천장단 이 순으로 대본을 받았는데 사실 김철이한테 받은 건 한 50개의 대본이에요. 50개의 대본을 받았어요. 그걸 다 받았어요. 그 다 읽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내년에 발표할 작품이 영도의 손바닥이라고 이번에는 이분들이 세월이 흘러 북으로 가는 얘기예요. 북에 가서 친척들을 만났는데 북송성 타는 이야기. 아니요. 그건 지금 아니고.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근데 이분들이 너네 돈 많지 않냐? 돈 달라. 이 얘기를 했대요. 돈 요구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느껴지는 회의감. 그걸 또 김철희 작가가 썼더라고요. 그거를 좀 내년에는 좀 심한 버전으로 발표를 하려고. 그 진짜 우리가 모르는 세계의 이야기겠네요. 그건 대본도 너무 정적일 것 같아요. 아직 번역 안 했지만. 그러면은 어쨌든 그 3부작 이렇게 그 이렇게 제작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카이노 바이크가 제일 먼저였고 한 4년 전에 성수 아토홀에서 초연을 했고 그 다음에 청천장단을 저기 산울림 소극장에서 했고 그래서 장소를 이제 시어터에서 해서 한 거죠. 제공을 좀 많이 했어요. 두 개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 산울림에서 그거 제일 먼저 봤어요. 청천장단. 야, 아무튼 이 김철희 작가 작품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설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관객들 대기석에다가 영상도 틀어놓고 또 이렇게 팜플렛도 또 나눠주셨어요. 네. 팜플렛은 좀 아쉬운 거는 거기에 배우들 이름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아무튼 여러 정보를 팜플렛에 넣어가지고 사전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조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들은 그걸 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김일호 사건도 알고 뭐 유미리도 우리는 만났고 정의신 작가도 만났고 했는데 오늘날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렇게 사전 정보를 알아야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 쿠마타의 이 정체 이 사람이 아버지를 대신하는 거 그 경우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잖아요. 그런 측면이 좀 아쉬운 지점이 있고, 그러니까 극작적으로. 그다음에 쿠마타가 정말 좋은 말을 혼자 다 끝에 가면 뭐 그거 왜냐면 김철희 작가가 일본에서 쿠마타를 했거든요. 연기를.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심 때문인가요? 그 극작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 쿠마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저는 좀 이렇게 좀 혼란이 좀 생겼거든요. 네. 그게 너무 웃긴 게 한국 관객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관객들은 충분히 저도 그랬었고 대본을 봤을 때. 근데 반대로 이게 일본에서 공연을 했던 작품이고 이니까 일본 사람들은 제일 한국인 조선인들을 옆에 두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정보를 더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관객들의 반응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물어보면. 네. 그러니까 요즘 그 탈식민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학계에서는 그게 뭐 요즘은 큰 이슈인데, 그러니까 이미 식민지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민지적인 어떤 정신적 문화적 상태에 있는 것을 비판하는 게 이제 탈식민주의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을 보면 약간 우리가 탈식민주의적으로 이 작품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지 그 쿠마타라는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설정이 굉장히 좀 찜찜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이 고향이다? 그러면 일본이야 한국에 들어와야 돼? 라는 메시지로 또 익힐 수가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이 아직 이 자이니치 문제, 특히 조선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동포인데, 동포가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국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들을 서포트해주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운데, 이런 식으로 작품이 해석되는 거 보니까 3세대들은 아예 그러니까 우리 모국이라는 정서 자체도 없고 모국에 대해서 기대할 바도 없는 상태가 아닌가? 근데 저는 공적으로 한국이 자이니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 조선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조선족을 선택할 것이다 아니면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것이다는 스스로 조선족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 조선족을 선택한 사람의 무언가를 공식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자발적으로 선택이지만 그 깊이에 들어가 보면 강요된 선택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정상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일본에서 충분한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린 다음 시민으로서 누린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전히 무국적자 내지는 차별의 대상으로 있다는 것이 그럼 그 사람들은 모국이 누구냐, 국적이 어디냐를 따질 때 통일된 대한민국.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각도 우리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이니치 무국적자로 있기 때문에 어쩌면 불쌍해 보인다. 아니면 저걸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시혜적 시각을 가지고 자이니치를 보면 혹은 잘못된 시각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지점. 네,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 학교인가? 구토로 거기 보면 아닌 거 아니 그 조선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지금 이 여기서 나오는 뭔가 비극적이고 뭔가 끊임없이 막 이렇게 차별받고 그런 학생들과 또 결이 다른 학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 자이니치든 아니면 조선적이든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는 시선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되게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아까 남쌤 이야기처럼 왠지 무국적자로 북한이라는 그런 아주 그 폭력적인 나라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들을 우리가 규정하는 순간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이해와 소통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아까 이제 백쌤께서 그 쿠마타가 한국으로 오는 그 설정 자체가 약간 좀 찝찝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쿠마타의 고향은 이제 식민지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는 쿠마타의 고향은 이제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런 걸 보여주면서 약간 어떤 고향과 어떤 삶과 어떤 그 내셔널리티를 좀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작품 안에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 수창이나 경우 맞죠? 경우나 그의 아이들의 고향은 일본인 거예요. 일본이고 이제 오사카인 거죠. 그래서 그들 무국적자지만 그들의 살고 있는 곳은 그냥 오사카고 일본인 거를 그냥 우리가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갈라진 하늘에서도 제가 약간 좀 의아했던 거는 그 작품도 비슷하게 식민지기에 우리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일본인이랑 가난한 조선인 여자아이와의 어떤 우정 같은 이런 관계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인의 엄마는 이제 그 조선인 친구를 사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고 되게 이제 그런 식민자적인 발언을 막 하고 가난하고 멸시하고 아니 둘은 되게 좋아하는데 해박이 되면서 걔네들이 이제 떠나요. 그 일본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 제가 약간 의아했던 건 뭐냐면 그 조선인 그 아이가 그 친구에게 내가 언젠가는 그 일본으로 동경으로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물론 그 전사에는 그 일본인 애가 이제 그 일본의 아사쿠사에 가면 볼 수 있는 되게 많은 영화와 이런 얘기를 막 해주고 얘가 이제 일본에 대한 동경을 가져요. 그 어떤 그 새로운 문화에 대한. 근데 맨 마지막에 그 떠나는 애가 내가 다시 서울로 올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도쿄를 갈 거야. 그때 꼭 만나. 지금 아니어도 그 다음에라도 언젠가는 꼭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약간 자이니치의 상상력에서의 지향점은 일본을 향해 있는 건 맞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쿠마타의 고향은 우리나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보여주고 싶은 거는 자이니치의 고향은 그 오사카, 그 일본이라는 거를 좀 반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작품의 배경이 된 시대가 일본은 더 선진화된 나라고 조선은 그렇지 않은 나라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국적이나 그런 관계없이 선진화된 곳을 소망하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작품 안에서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그 40년대 경성에도 뭐 영화관이나 극장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그 백쌤께서 말씀하시는 찜찜할 수 있는 그 구도, 그 피식민자의 아이가 식민자의 아이의 어떤 그 공간, 동경을 동경하는 이런 식의 설정이 주는 약간 조금 그런 뭐라고 되죠? 그 구도가 없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이 작품에서는 쿠마타의 귀환을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약간 제가 이런 마무리를 생각이 들었어요. 하자면 저는 둘 다 뭐 다 의견을 가지만 사실 이건 작가 자신이 자이니치 작가이기 그쵸. 때문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걸 초월하려고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했지만 이거는 김철희 작가의 아버지가 모티브 되는 이야기니까 경우가 저는 그래서 이게 가타부타 할 얘기는 아닌 거고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올해가 그 한일 외교 정상화 60주년이고 또 그 11월 달에는 또 야끼니쿠 드래곤 정은신 작가의 작품도 하니까 그 작품 혹시 기회 되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이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극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재미있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막전 막후 8회는 이카이노 바이크의 변영진 연출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이렇게 빨리 가버렸어요. 오늘 아이고. 선생님 어떠십니까? 출연해보니까 재미있으셨나요? 너무 재밌었고 선생님들이 주신 이야기를 제가 이제 앞으로 내년에 좀 그게 좀 씨앗이 돼서 더 발전되는 연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작품은 그 예술적 감동뿐만 아니라 관객 여러분들이 삶의 에너지도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니까 재공연 하시면 꼭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변영진 연출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연극전문 팟캐스트 막주막구 8회의 2부는 추천 공연 순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떤 공연을 보면 될지 먼저 남쌤부터 공연 추천해 주시죠. 저는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공연될 예정인 시뮬라시옹이라는 작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술창작공장 콤마앤드의 작품이고요. 이태린 연출이 연출한 작품입니다. 이거는 그 가상현실, 근미래의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AI 시대의 심리적 풍경을 세밀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AI 기술 시대에도 과연 인간에게 없어지지 않고 그 시대에도 꼭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탐색해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초연 작품은 아니고 재공연인데 괜찮은 작품이니까 쿼드에서 초대했겠죠? 감사합니다. 이태린 연출은 우리가 그럼요. 파일럿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막전 맞고 첫 공연할 때 오신 분이라서 예정이 각별합니다. 시뮬라시옹 여러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어떤 공연 추천해 주실까요? 제가 할게요. 저는 극단 초인의 낙월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낙월도. 낙월도. 이 작품은 원래 이제 올해 5월에 후암 스테이지에서 했던 5번째 희곡열전 천승세전에서 이제 맨발이라는 작품이랑 같이 공연되었던 작품이에요. 극단 초인의 대표이자 대표 배우인 이상희 배우가 연출을 맡았었고요. 그때 이제 좀 배우가 연출을 했다고 해서 좀 궁금해서 가서 봤었는데
기간도 짧았는데 뜻하지 않게 되게 좋은 작품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좀 네, 들었었는데 맞아요. 네. 이번에 다시 재공연을 하게 돼서 좀 많은 분들이 가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시 이제 귀덕 역할을 했던 그 젊은 배우 박현숙 배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연기가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또 최부자 역을 고동업 배우, 뭐 양서방 역을 이계영 배우 다 시니어 배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니어 배우들이랑 주니어 배우들의 어떤 그 좀 균형 있는 그런 앙상블이 되게 보기가 좋았고 또 그 다음에 강선숙 그 명창이 또 그 청백이 역할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창을 하면서 어떤 극적인 분위기를 되게 고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그 후암 스테이지에서 되게 밀도 있게 되게 그 연출이 되었었는데 근데 이제 요번 공연에서는 이제 극장이 바뀌는 거예요. 네. 서울 연극 창작센터 서울 시어터 202 극장이어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극장이 커져서 과연 그 밀도가 어떻게 변할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까 이게 조금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부 캐스트가 좀 바뀌긴 했지만 전체적인 캐스트는 거의 그대로 가니까 좀 많은 분들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0월 16일에서 16일에서 19일까지 19일까지 짧네요. 짧아요. 그래서 서두르세요. 이게 지금 여성 연출가전 출품작이죠. 예, 출품 초청작. 초청작. 연출가 전으로 하는 여성 연극제 연출가 전으로 네. 공연하는 작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꼭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낙월도 여러분 예매 당장 하십시오. 예. 자, 네. 이쌤 어떤 공연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2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또 제가 애정하는 작당모의 작당모의 김풍년 연출의 아. 그물입니다. 이거는 야. 재공연이기는 한데요. 극장이 바뀌어서 또 어떤 좀 예. 변화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그래도 이건 열흘간 하니까 조금 한숨 놓고 예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매했습니다. 예술공간 해화에서 예. 네, 평일 8시, 주말 4시에 공연합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심천설화를 현대적으로 변주한 2인극이에요. 그래서 심청전의 그 공양미 300석이라는 모티브에서 출발해갖고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 삶의 의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저는 바라봤습니다. 예. 그 아무것도 없어요. 빈 멍석 위에서 배우들이 뭐 대나무, 돗자리, 합판 등 아주 최소한의 오브제를 활용해갖고 아주 다양한 극적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도대체 이러한 일상용품이 어떻게 극적 상상력을 통해 무대 위에 구현되는지 이 작당모의의 아주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드립니다. 아, 우리 이 쌤은 그 타율이 아주 높아요. 그렇죠. 그 이칼로 바이크도 선생님께서 네, 추천하신 제가 거죠? 추천했습니다. 야, 이게 추천하면 홈런 내지는 장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공연도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네, 네. 주시하고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예. 네, 그물입니다. 네, 그물. 날짜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네,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6일부터 26일까지 이제 바로 공연 시작입니다. 예술극장 회하에서 공연 네. 시작합니다. 예매 빨리 이거, 하셔야 네, 돼요.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 자리 없을 수 매진.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공연 뭔가요? 창잡직단 꼴의 반짝히라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거 이제 그 임선영 작가와 손현규 연출이 예. 같이 하는 작품인데 초연이에요. 초연. 그래서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 내용이 궁금해서 예. 이거는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나온 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 오, 이것도 한 달 넘게 하네요. 아니요. 10, 열흘. 10월 30일. 11월 9일까지요? 네, 11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나온 시어터. 나온 시어터. 예, 평일은 7시 30분, 토요일은 3시, 6시, 예. 재밌을 일요일은 3시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홍보물을 보니까 마법 소녀라는 재밌을 것 같아요. 판타지 장르를 차용해서 B급 정서로 우리 사회의 이 20, 30대 여성에게 강요되는 여성성과 정상성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B급 정서 좋아하거든요. 예. 네, 잘 만든 길을 기대합니다. 예, 손흥규 연출은 이거 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전형적인 홈런 타자. 그러니까 쳤다 하면 홈런인데 삼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아니 그래서 초연이기 때문에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부담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선생님, 네네. 제게 하실 말은. 저기 금밀의 평행 우주 세계관을 배경으로 예. 한국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발탁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 마법소녀 히라와 미스터리한 악당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물론 뭐 손영규 연출 앞선 공연들도 많이 봤지만은 제가 이번에 추천드리는 게 우리 지난해에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에서 아주 극찬했었지 않습니까? 박은경 배우. 박은경 배우. 네, 박은경 배우가 그 출연하나요? 히라와 대립하는 악당의 역할로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야, 나 보러 갈래 이거. 네네. 아니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는 구매하신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일단 그 B급 정서의 마법소녀 판타지라니까 한번 또 좀 우리 연극의 거의 관객이 거의 90%가 20, 30대 젊은 여성들이잖아요. 그들의 문제라니까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매할게요. 이렇게 추천 공연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낙엽 물드는 그 풍경과 함께 이 아늑한 극장에서 정말 재밌는 공연 보는 거 이거 가을에 또 매력 아닙니까? 여러분 연극과 함께 합시다. 저희 막전막후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공연을 함께 항상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막전막후 8회 여러분은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자, 우리 2주 후에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